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강의는 페이지 10페이지입니다. 10페이지 제2절 형사소송과 소송법의 법원과 적용 범위를 공부할 거고요. 제1항 해가지고 형사절차 법정주의라는 말이 나오죠. 쉽게 말하면 개념은 이렇습니다. 형사절차 법정주의가 뭐냐? 쉽게 말씀드리면 형사절차는 법으로만 정해야 되는 주의를 우리가 뭐죠? 형사절차 법정주의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민사사건 예를 들어 가지고 민법적 영역에서 개인 간의 계약이나 돈을 빌린다 이런 경우에는 사적 자치 원칙이 자유롭게 적용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법보다는 뭐가 더 중요하냐면 개인 간의 계약, 합의가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 형사소송법은 국가의 권력작용이 개인에게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개인은 뭐 할 필요가 있는 존재예요? 보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법에 정하는 주의인데 형사절차는 반드시 뭐에 의해서요? 법에 의해서 정해져 있어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형사절차 법정주의라고 하는 것이죠. 의의 보시고 근거는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헌법 제12조 1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체포, 구속, 압수, 수색 또는 신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보안, 처분 또는 강제 노역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헌법에서 뭐하고 있어요? 규정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사람을 체포하고 구속하고 처벌하려면 반드시 무엇에 규정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법률에 규정이 있어야 되는 거죠. 또 사람을 처벌하고 이러려면 그 절차도 어떻게 해요? 적법한, 다시 말하면 법률이 있고 그 법률이 어떻게 해요?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뭐라고요? 형사 절차 법정주의가 되는 거죠. 3번에서 실질적 법치 국가의 원리와 형사 절차 법정주의가 나와 있죠. 그죠? 자, 그럼 이런 얘기입니다. 법에 그러면 따른다면 다 끝나는 거냐? 예를 들어가지고 만약에 법의 내용이 부당하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얘기죠. 무슨 말 아시겠죠? 그죠? 다시 말하면 형사 절차 법정주의에 따르면 사람을 체포하고 수사하고 처벌하려면 뭐에 규정이 되어 있어야 돼요? 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법에 규정만 되면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실질적 법처주의다. 다시 말하면 법의 내용도 나쁘면 안 된다. 다시 말하면 법의 내용도 공정해야 되는데 이게 뭐죠? 실질적 법치 국가의 원리인 거죠. 그래서 밑에서 두 번째를 보시면 우측에 법률에 규정된 형사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공정한 재판의 이념에 일치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적정한 절차까지 요구된다. 다시 말하면 법에 규정이 됐더라도 그 법 내용이 뭐 하면 안 돼요? 부당하면 안 되고 적정해야 그것이 정확한 의미에서 형사 절차 뭐죠? 법정주의다. 이런 얘기인 거죠. 자, 넘겨보시면 이제 형사소송법에 법원이 나와요. 자, 법원이라는 말을 좀 조심하시는데 법의 연원이라는 말을 법자고 원자고 따가지고 법원 이러는 거예요. 이 말도 어려운가요? 더 쉬운 말로 하면 법의 존재 형식을 말하는 거예요. 뭐 형식이? 법의 존재 형식.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법원 그러면 한자가 쓰여 있지 않더라도 판사님이 계시는 지방법원, 고등법원 요걸 떠오르시면 안 되고 뭘요? 법의 존재 형식을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민법의 법원 그럼 뭐예요? 민법의 존재 형식. 형법의 법원 그럼 뭐죠? 형법의 존재 형식. 형사소송법의 법원 그럼 뭐가 되는 거죠? 형사소송법의 존재 형식인데 형사절차 법정주의에 따라서 형사소송법은 법의 형태로 존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 법의 형태로.
그러면 요 법이 뭐가 있느냐? 첫째, 헌법도 형사소송법의 법원, 형사소송법의 뭐죠? 존재 형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박스에 헌법의 규정이 있는 형사 절차, 다시 말하면 헌법 스스로가 특별히 형사 절차를 뭐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규정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럼 그것도 뭐야? 형사 절차에 관한 법이니까 형사소송법이 뭐가 되는 거죠? 존재 형식 법원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측에 보시면 헌법에는 규정이 없지만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는 형사 절차가 쭉 나와 있어요. 이것도 법 형사소송법이니까 뭐죠? 형사소송법이 뭐가 될 수 있어요? 존재 형식이 될 수 있죠. 가끔 여기서 문제 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그죠?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죠?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요거 우리가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배우시면 여기에 표에 나오는 내용들을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세히 공부하시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요 박스가 우리가 앞으로 배울 형사소송법의 대부분의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외우려 하지 마시고 끝까지 다 배우신 거죠. 요에 관한 어떻게 자세한 공부가 된 상태에서 다시 보시면 그때는 굳이 안 외워도 이거를 구별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제가 여기서는 설명드리지 않을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보시면 2번 형사소송법 해가지고 1번 형식적 의미의 형사소송법에서 1954년 9월 24일 공부된 명칭이 형사소송법인 법률 이렇게 나와있죠. 자, 형사소송법도 형사소송법의 존재 형식 법원이 될 수가 있는데 형사법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형식적 의미의 법률, 다시 말하면 형사소송법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는 형사소송법이 있고요. 12페이지 오시면 2번 실질적 의미의 형사소송법 해가지고 형사소송법이라는 타이틀은 안 달고 있지만 실제로 그 내용이 형사 절차를 다 담고 있다면 다 뭐로 집어넣게 돼요? 형사소송법으로 집어넣게 되는데 이게 뭐죠? 실질적 의미의 형사소송법이에요. 여기서 주의하실 것은 형사소송법의 법원으로서의 형사법은 형식적 의미의 형사소송법이 아니라 실질적 의미의 형사소송법이라는 거 하나는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요. 다시 말하면 형사법은 형식적 의미의 형사소송법과 실질적 의미의 형사소송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형식적 의미의 형사소송법은 형식적으로 말 그대로 형사소송법 이렇게 제목이 붙어있는 법이 뭐예요? 형식적 의미의 형사소송법이고 형사소송법이라는 타이틀은 없지만 실질적인 내용이 형사 절차를 담고 있다면 그것들도 싹 멀어 집어넣어주게 돼요. 형사소송법으로 집어넣어주게 되는데 그게 뭐라고요? 실질적 의미의 형사소송법이다. 주의하실 점은 형사소송법에 법원할 때 그 형사소송법은 형식적 의미의 형사소송법이 아니라 실질적 의미의 형사소송법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법 제목과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형사 절차를 담고 있다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형사소송법이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서 실질적 의미의 형사소송법을 보면 되겠죠? 2. 종류, 각종 조직법. 여기 외울 필요 없는 거예요. 법원 조직법 등 타이틀은 형사소송법이 아니지만 실제로 그 안에 보면은 형사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다 뭐로 집어넣어요? 형사소송법으로 집어넣어준다. 2. 비특별절차법, 소년법, 즉결실판에 대한 절차법도 따지고 보면 형사소송법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는 형사 절차를 담고 있기 때문에 뭐로 집어넣는 거예요? 형사소송법으로 집어넣는다. C. 기타 얘기 나와있죠? 여기 나와 있는 거 외워야 돼? 외울 필요 없어요? 외우지 않으셔도 되는 거죠? 나중에 다 뭐 하셔야 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실질적 의미의 형사소송법이 아닌 것들. 첫 번째, 형법은 형사소송법이 아니다. 그죠? 우리는 지금 뭘 배우고 있는 거예요? 절차를 배우고 있는 거고, 형사소송법은 뭐가요? 형법은 뭐가요? 절차가 아니라 뭐가 범죄인지 실질적 내용을 담고 있으니까 형법과 같은 실체법들은 다 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실질적 의미의 형사소송법이 될 수는 없는 거죠. 이 두 번째, 법원조직법은 형사소송법이 뭐죠? 법원이에요. 왜냐하면 법원조직법 안에 형사 절차가 규정되어 있으니까. 그렇지만 정부조직법은, 그죠? 뭐 정부는 뭐 몇 개의 부가 있고 이런 거 있죠? 정부조직법은 무엇을 담고 있지 않아요? 형사 절차를 담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에 뭐가 아니에요? 법원이 아니에요. 이거는 문제될 때 뭐예요? 헷갈리려고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3. 조세벌 처벌법 해가지고 조세범 처벌법도 어떤 사람을 처벌하느냐 문제니까 뭐의 법원이에요? 형법의 법원이고 원칙적으로 뭐죠? 형사소송법의 법원은 아닌 거죠. 다만 조세범 처벌을 하기 위한 절차에 관한 부분은 뭐가 될 수 있어요? 형사소송법의 법원이 될 수 있죠. 관세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세법도 어떠한 사람을 처벌한다는 것은 형법의 법원이지 형사소송법의 법원은 아니지만 그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부분은 뭐가 되는 거죠? 형사소송법의 법원이 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형요,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이런 것들도 겉보기에는 뭐죠? 형사소송법의 법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해요? 아니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종류해가지고 ABC에 나와 있는 이 법들을 외우는 게 아니라 실질적 의미 형사소송법이 아닌 것 해가지고 요 5가지 점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꼼꼼히 어떻게 읽어보시고 기억해 두시면 되는 거죠. 물론 이것도 딸딸 외우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죠? 그 다음에 3. 대법원 규칙과 예규가 나옵니다. 1번 대법원 규칙이에요. 자, 대법원 규칙이 형사소송법의 법원이 될 수 있느냐? 왜냐하면 대법원 규칙은 국회에서 제정한 법은 아니거든요. 그죠? 이 문제에 대해서 헌법에 규정을 두고 있어요. 헌법 보시면 헌법 108조는 대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 규율과 사무 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상위법인 헌법에서 어떻게 규정을 해줬기 때문에 대법원 규칙으로 형사 소송에 관한 절차를 뭐 할 수 있어요? 정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대법원 규칙은 국회에서 제정한 법이 아니지만 형사소송법이 뭐가 되는 거예요? 법원이 되는 것이죠.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박스로 해가지고 형사소송에 관한 대법원 규칙에서 쭉 나와 있는데 이것도 외울 게 아니라 이런 내용들이 대법원 규칙에 나와 있구나. 이런 내용은 형사 절차를 규정하는 것이니까 형사소송법의 법원이 되는구나. 이렇게 뭐죠?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해가지고 대법원 예규예요. 일단 요거는 뭐냐면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법부 내부의 복무 지침 같은 거예요. 근데 이거는 대국민적 효력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따라서 대법원 예규는 형사소송법에 뭐가 될 수 없어요? 법원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까요? 자, 법원이라는 말은 법의 형식이라는 말이고 형사 절차 법정주의에 따라서 형사 절차는 뭐에 의해서요? 법에 의해서 규정이 되고 헌법, 형사소송법, 대법원 규칙은 형사소송법의 법원이다 라는 말은 궁극적으로 일반 국민에게 적용이 된다는 거죠. 법으로서. 따라서 재판을 할 때는 헌법, 형소법, 대법원 규칙에 위반해서 재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에 반해서 대법원 예규는 형사소송법의 법원이 아니라는 말은
일반 국민들에게 적용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지들끼리만 적용된다는 말이에요. 따라서 재판 절차에서 이런 것들은 뭐 할 필요 없어요? 고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대법원 예규 위반해서 재판을 내더라도 뭐죠? 상관이 없다는 취지인 거예요. 이거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죠? 왜냐하면 이걸 이해해야 우리가 벌 판례들이 이해가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법무부령이에요. 자, 네 번째. 법무부령이라는 것은 결국은 법무부 장관이 한 행정명령, 법무부 장관이 한 명령을 말하는데 법무부령은 형사소송법의 법원이 아니에요. 자, 왜냐하면 형사절차 법정주의 때문에 그래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형사절차는 법에서 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헌법으로 가능하고요. 국회에서 제정한 형소법으로 가능한 거잖아요. 대법원 규칙은 안 되는 거죠. 근데 왜 되느냐? 아까 본 것처럼 헌법에서 상위법인 헌법에서 요러한 사항은 대법원 규칙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해놨으니까 대법원 규칙까지는 뭐가 되는 거예요? 형사소송법의 법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헌법에 행정부인 법무부 장관의 명령에 의해서 뭘 어쩌고 해라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요? 존재하지 않아요. 따라서 법무부령은 형사소송법의 뭐가 아니에요? 법원이 아닌 거예요. 따라서 법무부령은 일반 국민에게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재판함에 있어서 법무부령에 위반했더라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다시 한번. 헌법, 형소법, 대법원 규칙은 형사소송법의 법원입니다. 따라서 일반 국민들에게 적용이 되는 거고 재판부라 하더라도 판사라 하더라도 요 내용에 따라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헌법이나 형소법, 대법원 규칙에 위반해서 판결했다면 그 판결 자체가 뭐예요? 위법한 거예요. 이에 반해서 대법원 예규나 법무부령은 형사소송법의 법원이 아니에요. 일반 국민에게 적용되지 않아요. 따라서 재판할 때 굳이 뭐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지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핵심 판례도 이해되겠죠? 자, 핵심 판례 볼까요? 빨리 읽어볼게요. 재기 수사에 명령이 있는 사건에 관하여 지방검찰청 검사가 다른 불기소 처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명령 적용에 승인하도록 검찰 사건 사무규칙의 규정은 이게 뭐냐면 법무부령이거든요. 검찰청 내부의 사무 처리 조침에 불과한 것일 뿐 법규적 효력을 가진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하면 형사소송법의 뭐는 아니에요? 법원은 아닌 거죠. 또 볼까요? 사법경찰관리직무규칙 이것도 뭐예요? 법무부령이거든요. 법무부령으로서 사법경찰 해가지고 나왔죠. 위 직무규칙 제23조 제3항은 소정의 검사 노릇 또는 경사지가 없다에 불법 집행이 되는 것은 아니다. 왜요? 위반해도 뭐죠? 상관이 없다. 왜요? 형사소송법의 법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죠? 여기까지 꼭 이해하시고. 그 다음 한 장을 넘겨보시면 14페이지 이제 뭐가 나와요? 국제조약이 나와요. 이것도 뭐냐면 헌법에 어떤 규정이 있냐면 국제법이나 국제간섭법은 대한민국 법률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라고 헌법에서 뭐죠? 규정을 두고 있어요. 따라서 국제법이나 국제간섭법 또는 조약도 뭐인 거예요? 법인 거예요. 따라서 국제법이나 조약 등도 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형사소송법의 법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간섭법은 그런 얘기죠. 다시 할까요? 다시 한번. 자, 헌법은 국제법과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조약도 우리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라고 헌법에 규정을 두고 있어요. 헌법에서. 따라서 국제법과 조약도
법과 똑같은 것이니까 효력이 그것이 형사 절차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면 뭐가 되는 거예요? 형사소송법의 법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교재 보시면 형사소송과 관련한 국제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병법 곽규는 뭐라고요? 형사소송법이 뭐죠? 법원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언론에 많이 나오는 거 한미 행정 협정, 그죠? 뭐가 많이 나옵니까? 뭐 이태원에서 미군이 뭐 누구를 먼저 조업했는데 뭐 그것이 뭐 그랬는데 뭐 우리나라 경찰관이 가가지고 체포하려고 했더니 막 그 뭐죠 미국 헌병대 와가지고 그 사람들 막 데려와가지고 뭐 경찰서장이 뭐 또 인도해달라 뭐 청구하고 뭐 이거 언론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은 결국 무엇에 의해서 정해지냐면 이 한미 행정협정이라는 조약에 의해서 정해지는데 그것도 무엇과 똑같은 거예요? 법과 똑같은 효력이기 때문에 결국 형사 절차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이 뭐가 되고 있는 거죠? 법원이 되고 있는 거죠. 됐죠? 자,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보자고요. 이게 전부예요. 기억할 것은 많지 않죠? 자, 일단 용어. 법원이란 판사가 있는 지방법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법의 연원, 법의 존재 형식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형사소송법의 법원이란 말은 결국 형사소송법의 존재 형식을 말한다. 그러면 형사소송법은 어떤 형태로 존재할 수 있느냐? 형사 절차 법정주의에 따라서 법의 형태로만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헌법의 형태로도 존재할 수 있고 형사소송법의 형태로도 뭐죠? 존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대법원 규칙이 문제가 된다. 왜냐하면 대법원 규칙은 국회에서 제정한 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얘는 뭐라고요? 형사소송법의 법원이다. 왜냐하면 헌법에서 미리 그 내용을 뭐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에 반해서 대부분 예규나 법무부령은 국회에서 제정한 법이 아니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에 뭐가 될 수 없어요? 법원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됐죠? 그 다음에 우리 헌법은 국제법과 조약도 국내 법규와 동일한 효력이 같다라고 헌법에서 미리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국제법과 조약에서 형사 절차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면 그것도 뭐가 될 수 있어요? 형사소송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잘 나는 부분은 아니지만 가끔 낼 수 있는 부분이니까 확실하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3항 형사소송법의 적용 범위가 나옵니다. 첫 번째 문제가 되는 것은 장소적 적용 범위입니다. 일단 우리 형사소송법은 대한민국 영토에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 적용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 형사소송법이 적용되는데 다만 예외로 되는 것은 뭐예요? 국제법상 치해법권 지역.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대사관. 그 다음에 미군 부대에는 우리 형사법이 뭐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2번. 일본이면 우리나라가 아니죠. 따라서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이 적용될 리는 없는데 만약에 예에 나오는 것처럼 일본 주재 한국 대사관에서 우리 국민에 대해서 재판을 한다면 거기는 우리나라 영토가 아니더라도 우리 형사소송법이 뭐 될 수 있어요? 적용될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조심할 것은 2번을 보고 그러면 일본에 있는 뭐 한국 대사관은 우리나라 영토구나 그게 아니야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영토란 얘기가 아니라 한국 대사관에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 간의 범죄라면 우리나라 영토가 아니지만 그래도 뭘 적용한다는 거예요? 형사소송법을 적용한다는 거죠. 정리해보면 우리 형사소송법은 대한민국 영토 내에 다 적용이 됩니다. 다만 치해법권 지역, 대사관 내나 또는 어디죠? 미군 부대 내에서는 형사소송법이 적용되지 않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외국에는 형사소송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한국 대사관 내에서 우리 국민끼리 영사재판을 하는 경우에는 뭐가 적용될 수 있습니까? 형사소송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판례입니다. 일단 1번은 간통죄가 현재 폐지가 됐잖아요. 그죠? 근데 간통죄 폐지됐다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이런 문제입니다. 이 판례 내용은 뭐냐면 자, 미국의 대부분의 나라는 간통죄를 처벌하지 않아요. 무슨 말 아시겠죠? 근데 미국 사람이 두 사람이 부부가 한국에 와서 거주하고 있는데 이 남편이 한국에서 간통죄를 저질렀어요. 이랬을 때 미국인 부인이 자기 남편을 간통죄로 고소할 수 있고 요 남편을 간통죄로 처벌할 수 있느냐 요 문제인 거예요. 요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뭐죠? 처벌할 수가 있다라는 판례. 다시 말하면 이런 얘기죠. 자기 나라 법에서 처벌하지 않는 범죄를 하더라도 그 범죄가 이루어진 것이 어디라면요? 대한민국 영토 내라면 우리나라 형법과 형사소송법이 적용되니까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처벌할 수가 있다는 얘기인 거죠. 뭐 간통죄가 좀 폐지가 되고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게 있거든요. 자살 방조죄라는 게 있어요. 자살 방조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가지고 쉽게 말씀드리면 둘이 사귀어요. 사귀는데 자기야 우리 이 드론 세상 살기 싫어 함께 죽자 해가지고 뭐죠? 둘이 자살을 결의하고 수면제를 먹었는데 A만 죽고 G는 살아났어요. 그럼 죽은 사람은 처벌할 수 없잖아요. 산 사람은 처벌하는데 자기가 자살을 실패했다는 이유로는 처벌할 수 없고 자기 애인을 자살하는 것을 방조했다, 도와줬다는 이유로 뭐 하냐면 자살 방조죄로 처벌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심신이 굉장히 악화됐고 살 날이 얼마 안 남은 분을 대해서 만약에 그분이 살기 싫다 그래서 그래요 살기 싫으세요 그러면 알아서 죽으세요 하고 냅뒀다면 뭐로 처벌될 수 있어요? 자살 방조죄로 처벌될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요. 근데 요새 보니까 스위스 같은 나라에서는 처벌 안 하더라고요. 오히려 존엄사라 그래가지고 자기가 나 진짜 떳떳하게 행복하게 죽고 싶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병원들이 나서가지고 그분이 뭐죠? 편안하게 돌아가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있거든요. 그거는 스위스에선 처벌 안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뭐예요? 살인죄 내지는 뭐래요? 자살 방조죄로 뭐 될 수 있는 거예요? 처벌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얘기예요. 따라서 만약에 스위스 의사가 자기 나라에서는 뭐죠? 처벌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우리나라 와가지고 스위스 사람을 죽게 했더라도 처벌 안 하느냐? 아니다. 걔네 나라는 처벌하지 않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처벌한다면 뭐죠? 살인죄 내지는 자살방조죄로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처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형법과 형사소송법은 대한민국 영토 내라면 외국인이 했던 내국인이 했던 우리나라 형법과 형사소송법이 뭐가 되기 때문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여기니까 이게 뭐죠? 1번 판례고요. 그 다음에 2번 판례는 이런 얘기죠.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2번 판례가 어디 영사냐면 중국 영사죠. 중국 영사는 우리나라 영토가 아니라 뭐죠? 중국 영토 얘기죠. 근데 만약에 중국 영사 내에서 대한민국을 상대로 범죄를 하거나 또는 한국인을 상대로 범죄를 한다면 속인주의에 따라서 우리나라 형법과 형사소송법이 적용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것도 아니고 우리 한국 사람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니라면 중국 안에 있는 한국 영사관은 우리나라 영토가 아니라 중국 영토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형법이나 형사소송법을 적용할 수가 없다는 판례죠. 중요한 것은 뭐죠? 1번 판례 좀 확실하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겨보시면 인적 적용 범위가 나오는데 요 인적 적용 범위부터는 다음 강의로 이어서 가야 되겠네요. 감사합니다.